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 전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PC방 살인 사건이 이 경찰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첫 신고자가 동생이었더라고요. 이 살인 피의자죠. 피의자의 동생이 첫 신고를 했다면서요. 처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이번 사건은 이제 피의자 김성수가 동생과 함께 인근의 PC방을 방문했다가 시비가 붙었던 게 이제 논쟁이 붙었던 게 이제 발단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논쟁 과정에서 7시 38분에 그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누가 지금 손님한테 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4분 뒤에 이번에는 피해자 신모 씨가 손님이 나한테 계속 이렇게 욕을 하고 있네요. 신고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다툼을 말리고 이제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하고 경찰은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철수하고 나서 불과 한 15분 정도 있다가 손님이 이번에는 거기 같이 있던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여기 PC방인데 싸움이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계속 누군가가 흉기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받고 경찰이 신고를 받은 지 2분 만에 재빨리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피해자는 사망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김성수의 과거 폭력 전과도 알려졌습니다. 전과 이범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그런 성향이 있었다면 이 동생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형을 위해서라도 좀 말릴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전과 이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 폭력과 상해에 관계된 전과 이범이라 그러고요. 지금 이렇게 전과가 있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심실이 이상하다면 사실 동생이 말리거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취해야 되는 것들이죠. 사실은 뭐 CCTV에서도 보면 동생이 이렇게 이제 말리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경찰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동생이 말렸다.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최초 신고자는 동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피의자 김성수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뭐 약을 먹었다 그러고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국민청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사실 가족이 어떤 상황들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발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상당히 조심하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좀 돌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일단은 보냈었고 집으로 갔었고 그리고 또 흉기를 들고 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동생이 알고 뭔가를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 동생이 정말 공범이냐 아니면 범행을 막은 거냐 말린 거냐 이런 게 계속 논란이었는데 어제 카메라 앞에 선 김성수 취재진 질문에는 동생이 도운 게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네? 공범 아니에요.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자, 동생이 공범이 아니다. 정말 힘없는 목소리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경찰도 공범이 아닌 걸로 이렇게 확정 지우고 있는 상황인데 뭐 또 바뀔 수는 있으니까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공범이 아니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형이기 때문에 동생을 또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여론들이 동생으로 몰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본 CCTV에서도 동생은 공범이 아닌 것들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사실은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만약에 발동이 되었다면 이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했던 것들이 사실 뭐가 정말 잘못하고 그리고 또 뭔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상당히 무기력이 심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의식화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의지는 없지만 그렇게 동생이 안 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 상당히 높죠. 김성수가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게 또 어제 아침 이 시각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김성수가 치료 감호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서서 이게 또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그 화면 만나보시죠.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가족이 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기력한 답변과 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뭐 힘이 쭉 빠졌을 수는 있겠지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다. 이렇게 연관 지우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저 영상이라든지 예. 그 범죄자의 얼굴이 어디에서든 충분히 예. 볼 수 있고 PC방에 가면 평범하죠. 누구든 그렇죠. 예. 너무 평범한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공부를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저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그때의 그 격정적인 어떻게 보면 폭력들이 아주 심한 극도의 폭력이 나왔을 때랑 지금 너무 상반되는 모습이잖아요. 예. 보통 이렇게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얼굴, 세 가지 얼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얼굴로 변하면서 사실 상당히 무기력해졌다가 또 아주 극하게도 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어떤 정신과적 문제로 극도의 어떤 이제 그 돌발적인 상황으로 변하는 과정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김성수도 우울증 진단서에 대한 답도 직접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본인이 안 내고 가족이 냈다는 거죠? 예, 이게 김성수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아니라 가족이 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지금 검거가 된 상황이니까 뭐 낼 수가 없겠죠. 냈다면 가족이 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정신감정 요청이 다른 사건하고 비교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들어갔거든요. 뭐 할 수도 있어요. 정신감정을 수사 단계에서. 왜냐하면 이 수사 단계에서 정신감정 요청은 수사기관이 생각해서 이 사람의 책임 능력의 유무를 구별하는데 필요하다, 필수 불가결하고 그냥 이게 소견서만으로는 간단한 소견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때 이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의 경위라든지 동생과의 공모 여부 이런 것들이 불명확한데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들어간 거를 보면은 이 사람을 조사를 하면서 경찰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원활한 조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예. 그래서 이렇게 빨리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신감정이 들어가면은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이렇게 여러 명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다면적으로 여러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죄질이라든지 범행의 경위, 수법 같은 어느 하나의 요소예요.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과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책임을 감경해 줘야 된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뭐 누구를 감정할 그 정도의 뭐 실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기자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봤을 때는 크게 뭐 심신미약이 있다거나 어찌 특이한 상황이 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제 김성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혹시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지금 반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집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집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자신의 죄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 답변에 폭력적인 성향이 보인다고 얘기했죠. 말씀하시나요? 네. 이 보통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접 화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네,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가 아니고 간접 화법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가 네네. 아니라 죄값을 치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숨죽여 있는 어떤 계기가 숨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범죄학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지령을 받았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내면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소시오패스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랬어. 이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서는 상당히 내성적이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어떤 상황이 돌발적으로 생기거나 본인이 극도의 어떤 불안이 생기면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격정의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죗값을 치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김성수 경찰 조사에서 자리가 좀 지저분해서 청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청소가 잘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결국 게임비 1,000원을 환불을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심리학자들은 어떤 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다, 소시오패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잔인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경우에 피의자들은 어떤 그거를 우발성에 기초해서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 그렇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이게 그 피해자의 어떤 이 신체 일부만을 이렇게 수십 회 공격을 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우발적인 살해 범행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여기저기 공격을 하지 어떤 특정 부위를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는 또 드문 거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말이 전부인지 그 범행 경위가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네. 김성수의 엄벌 청원하는 글이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83만 명이었는데 뭐 90만 명을 넘더니 지금 100만 명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수 얼굴이 공개된 이후에도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감형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네, 국민들 불안감이 상당히 심각을 하면 법원에서도 사실 실제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까지 해치면서까지 감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국민들이 사실 1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청원을 많이 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사실 심신미약이나 이런 부분들로 감형을 받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심신미약만 갖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단계는 지금 지났다. 어떤 특별한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주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요. 또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심한 아주 상해까지 입혔다고 하네요. 네, 경주경찰서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9시 17분께 이제 경주에서 사실 새마을금고 저희들 요즘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46세 A씨가 들어와서요. 지금 그 경주 안강에 있는 새마을금고인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히 근처에 좀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여만 원의 돈을 이제 가지고 갔는데 뭐 1분 30초 만에 사실 모든 돈을 가지고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작은 돈이지만 사실은 새마을금고에서 이런 돈들은 사실 큰 돈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작은 돈이 아니죠. 네, 작은 돈은 아니죠.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직원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을 하고 결국은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방 훔쳐서 도망가거나 달아나는 일들이 대부분들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흉기로 상해를 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상당히 대담한 범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황당한 건 이 범인이 범행에 성공한 이후에 잠이 들어서 수사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경찰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식탁 위에 수면제 통은 있더라고요. 가니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 같아서는 그 전에 먹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범인이 자기가 계획한 범행에 성공했는데 도망을 안 가고 뭐 집에서 자다가 검거된 거예요. 뭐 수면제를 받아 복용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집에 이렇게 수면제 통이 있었는데 그게 30알 들어있는 거였는데 경찰이 가서 보니까 이게 텅텅 비었더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에 나눠서 먹었는지 한꺼번에 다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검거됐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범행을 했던 게 이제 오전 9시경인데 12시쯤 넘어서 검거가 됐거든요. 이 3시간 만에 검거가 된 게 그 인근의 새마을
새마을금고 인근에 자기 차를 가져와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다가 그 차를 가지고 도주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요새는 뭐 작은 시골 지역 가더라도 CCTV가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주 확인하면은 금방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범행이 치밀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평소 상황을 보면 이분이 다문화 가정의 가장인데 최근에 덤프트럭 구입하느라고 이게 뭐 돈을 많이 썼는데 일감이 없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뒤 사건들을 연결해 보면은 뭔가 이런 자포자기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해놓고 막상 돈을 훔쳐놓고 나니까는 만약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면 도주 경로까지 다 이렇게 탐색을 해놨겠죠.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자고 있었다는 거는 두려움에서 지금 뭔가 현실을 모면해 보려고 약을 먹고 잠이 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흉기에 다친 금고 직원이요. 범인의 동창생인데 지금 심하게 다친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동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학교 동창 뭐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겠지만. 네,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닌데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하려고 보니 동창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동창생을 아예 모르는 동창생은 아니었었고요. 가끔씩 이렇게 술 한 잔을 할 정도로 좀 친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극도의 두려움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어떤 상해를 입히는 것보다 아는 사람을 상해를 입히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아는 사람이 그게 이제 조금 더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동창생이 먼저 제지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또 흉기로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사실 이번 사건을 접하신 많은 분들이 또 새마을금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새마을금고 은행 강도의 무법지가 된 형국인데요. 대책이 왜 이렇게 마련이 안 되는 건지 새마을금고 관계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계속 도심을 하고 경기업했는데 교육도 시급했는데 이런 게 발생해서 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총경찰은 왜 안 줬습니까? 새마을금고까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예산상 정도 굉장히 크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안 됩니다. 자, 예산 얘기를 하는데 올해만 벌써 6번이나 강도가 들었으면은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제가 이 뉴스프라이드 방송을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을 얘기한 게 3번 넘는 것 같거든요. 실제 올해만 6번째 강도가 들었더래요. 그러니까 왜 특히 새마을금고가 타깃이 되는지를 알아보니까는 이런 새마을금고 같은 거는 작은 지역에 이게 서민 밀착형 금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인력이 어느 정도 있고 보안 시스템이 어쩌고 언제가 허술한지를 이렇게 다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생활고를 겪을 때 거길 타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만약에 경찰이 보안 인력이 충분히 있었다면은 이런 범행을 방지를 할 수가 있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새마을금고 같은 거는 각자가 이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데 그 보안 인력을 구비할 만한 그런 수익 구조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또 이제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타깃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게 국가가 좀 이게 인력을 보충을 해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소식인데요. 어제 제55회 대종상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영화제에 꽂힌 남우주연상 또 여우주연상일 텐데요. 먼저 남우주연상 수상 주인공의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정민 씨인데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정민이가 밥숟갈로 밥을 떠먹여 주네요. 홍정민 씨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영화에 출연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영화 공작의 두 주인공이죠. 황정민 씨, 이성민 씨가 공동 수상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성민 씨는 아무래도 무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길었고 이제 나이도 조금 연배가 있는 그런 배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무명으로 지냈던 분들이 사실 저렇게 대종상 영화제에 어떤 큰 상을 받게 되면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뭐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또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공동으로 수상한 황정민 씨가 또 상당히 또 유명한 또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약간 본인을 좀 낮추는 듯한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금실을 좀 살짝 띄워주는 뭐 이런 감사함을 또 표현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뭐 말들을 하셨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오랫동안 뭐 무명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위축이 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쁜 마음과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우주연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I Can Speak의 남훈희 씨가 수상을 했는데요. 남훈희 씨 이번 영화로 올해 70이 넘은 나이에도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아주 독점하고 있는 것 같네요. 남훈희 씨 연세가 올해 78살이시거든요. 78이요? 예, 근데 어떤 뭐 20, 30대 젊은 여배우들보다도 저 자리에서 아름다우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정말 배우로서의 아름다움이 묻어나와요. 이번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그 영화는 I Can Speak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은 남훈희 씨 영어도 잘하세요. 왜 코믹 연기부터 막 카리스마 있는 회장님 연기 다 잘하시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영어도 잘하시고 내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그런 절절한 감동이 내면 연기로 잘 배어나온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영화제는 남훈희 씨가 정말 올킬을 하셨습니다. 대종상부터 청룡영화제, 백상예술대상까지. 근데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수상을 많이 하셨는지 전해지실 거예요. 자, 남훈희 선생님 수상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대종상 영화제에서 좀 특별한 수상도 있었습니다. 주인공 좀 만나보시죠. 제55회 대종상 영화제 남우주연상 독전의 고 김주형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면 이제 또 벌써 1년이 다 되었네요.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 있는 이 배우인데 너무 일찍 가서 가슴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혁 씨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평소 배려가 많았던 친구라 같이 했던 많은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전했을 것 같고요. 자, 김주혁 씨의 이 남우조연상과 특별상 상을 2개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아직까지도 그 원인 규명이 명확하게 되지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진짜 김주혁 씨 얘기하니까 좀 아침부터 또 이렇게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이번에 김주혁 씨는 이제 그 고인이 생전에 찍었던 영화 독전을 가지고 이제 조연상을 수상을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작품이 됐어요. 이제 독전을 가지고 이제 수상을 하시게 되는데 이 독전이라는 영화는 그 아시아를 지배하는 유령 마약 조직의 실체를 두고 펼쳐지는 독한 자들의 전쟁을 그린 영화인데 김주혁 씨 하면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동네 오빠 같은 연기로만 기억이 되는데 저 작품에서는 이제 또 특별하게 악역을 맡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 고인과 이제 생전에 이제 저 영화를 같이 찍었던 이혜영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여기서 김주혁 씨가 맡았던 마약 시장의 거물 진아림 역은 정말 뜨거운 인물인데 김주혁 씨가 누구보다도 그 역을 잘 소화를 해줬다 그러면서 나는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김주혁의 연기를 보면서 내가 관객이 된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어요. 찬을 했네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찍었던 커플로 나왔던 진서연 씨도 영화 독전으로 이번에 여우조연상을 같이 수상했는데 무대에 두 분이 같이 서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걸 정말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대망의 최우수 작품상은 유아인 씨 주연의 버닝이 수상을 했는데 상 받은 모든 분들 또 영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